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매가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거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조사를 해서 유전자 진 매핑 유전자 조사를 해가지고 이 두 남매가 가지고 있던 미스터리어스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이제 치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예요. 맞춤 의료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두 이 쌍둥이는 남자는 노아고 여자는 이제 알렉시스인데 이 둘은 이제 이라서 쌍둥이인데 두 살 때 이제 뇌성마비, 세리브랄 폴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성마비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또 발작, 구토 뭐 이런 여러 증상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 뇌성마비의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이게 정말로 뇌성마비인가 그걸 이제 의심했답니다. 의심해서 이제 이 다음에 이 엄마가 한 거는 이제 막 인터넷을 검색한 거죠.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제 이런 증상을 이제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세가와스 디스토니아라는 우리말로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게 아주 희귀 질환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이 희귀 질환이 뇌성마비하고 이제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세가와스 디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뭐냐면 레보도파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약물은 이제 파킨슨 디지즈에 사용되는 약인데 파킨슨 질병은 이제 막 이렇게 손을 떨고 이제 이 신경 전달이 파킨슨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질환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 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거를 이제 보완해주는 레보도파, 도파민 비슷한 화합물인데 요런 물질을 이제 요것이 몸에 들어가서 도파민처럼 변하는가 봐요. 그래서 도파민 전구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파킨슨 병에 사용하는 이런 약물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세가와스 디스토니아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논문 여기 보시면 세가와스 디스토니아 mimics cerebral palsy but is treatable. 그러니까 세가와스 디스토니아에 걸리면 mimics, 그러니까 증상이 세리브랄 폴시랑 비슷하다 이거죠. 미믹이라는 건 흉내낸다는 뜻인데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세리브랄 폴시는 안 되지만 세가와스 디스토니아의 경우는 트리터블,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세가와스 디지인지 이 엄마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퀀싱을 이제 의뢰했습니다. 시퀀싱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그런 질환을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도파민이 부족한 그런 질환인지 이제 확인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일러 여기 유니버시티라고 써있지만 여기 베일러 칼리지 오브 앤슨인데 잘못 쓴 겁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제 의과대학이에요. 베일러 칼리지 오브 앤슨 굉장히 유명한 시퀀싱, 휴먼 지놈 시퀀싱에 이제 아주 굉장히 업적이 큰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칼리지 하면 이제 단과대학이라서 뭐 작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퀀싱을 했어요. 해봤더니 진짜 돌연변이이 발견이 됐고
그 돌연변이들은 그런 이 쌍둥이에서 발견된 돌연변이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걸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였다는 거죠.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은 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그 신경세포들 사이에 한쪽 신경세포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분비하면 그 다음 세포가 그거를 인지해서 지금 뭔가 신경이 신호가 전달된다, 전달을 지금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신경을 전달해주는 이쪽 신호 저쪽 세포로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가 되는 물질이 화학 물질들인데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제 제대로 신경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이 세가와스 디스토니아, 그래서 이제 세리브럴 폴시 비슷한 이런 이상한 질환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어린이한테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투여해주는 이런 이제 맞춤 치료를 이 두 사람에 딱 맞는 걸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아하고 알렉시스는 아주 이제 건강한 그런 이제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서 이때도 물론 이제 그 새로운 DNA 시퀀싱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DNA 시퀀싱 기술을 통해서 그 이 환자 특이적인 그런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그 돌연변이에 기반해서 적절한 약물을 치료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그 개인의 요 두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personalized 개인 맞춤 치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된 아주 그 중요한 뭐랄까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연도별로 코스트 퍼 지놈이라는 지놈, 게놈, 유전체, 사람의 인간 게놈을 시퀀싱 하는데 소요되는 코스트, 비용을 이제 계산한 그래프예요. Y축은 이제 1K 달러, 그러니까 1000불이죠. 1000불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불, 1000만불, 만불, 1000만불, 그 다음에 1억불. 그러겠죠? 잘못하겠네요. 1000불, 만불, 10만불, 100만불, 1000만불, 그죠? 1000만불 다음에 1억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00 밀리언 달러. 100 밀리언 달러니까 100만에 곱하기 100. 1000만 1억불이에요. 1억불. 1억불이면 1불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불이면 얼마인가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죠? 1억불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2001년도에는 1000억 정도 들었다 이거죠, 비용이. 여러 가지 다 부대 비용까지 하면 거의 1조가 들었다고 지금 보통 알고 있는데 시약값만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약값만 1억 불, 1000억 정도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용이 이제 점점 이제 싸졌죠. 그래서 2007년 정도 되니까 약 10배 정도 싸진 거예요. 그래서 1000억이 들던 게 100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1000억이나 100억이나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상당히 이제 기술의 진보가 있었던 거죠. 7년 사이에 6년 사이에 10배만큼 싸졌으니까 10배 정도 싸졌으니까. 근데 200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그 급전 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약 만불에 됐어요. 만불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억 하던 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 배만큼 싸진 거예요. 만 배만큼. 가격이. 이게 지금 Y축이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
10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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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잖아요. 로그 스케일에서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라는 것은 만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로 안 그리면 너무 그래프가 이제 스티프해져 가지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주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혁명적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오늘 현재는 얼마쯤 되면 2015년, 16년도에 얼마쯤 됐을까요? 이대로 내려가면 이게 거의 이제 1000불에 수렴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10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 수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완전히 100만 원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하얀 선이 있죠. 이 무어스 법칙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무어의 법칙이 뭔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어스 법칙. 자, 구글에 가서 무엇으로 나오네요, 그죠? 무엇으로 딱 검색해 보면 우리말로 써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말로 써야 하는 거 볼까요? 좀 쉽게. 자, 무의 법칙은 영문이 나오네. 한국말로 그린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칩의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죠.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년에 한 번씩 2배만큼 증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법칙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 무어는 고던 이 무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텔의 뭐랄까 파운더 인텔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텔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PC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C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386, 486, 펜티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펜티엄 이전의 건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 이게 여기 보면 71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8088 이게 이제 186이죠. 186 있네. 80, 186, 286, 38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386, 486이 약 90년 정도에 나왔네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펜티엄이 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그리고 펜티엄 2, 펜티엄 3, 그래서 지금 펜티엄 4, 이타늄, 여러가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직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CPU가 발전할 때마다 이게 이제 집적도가 2배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기울기가 2년에 한 번씩 2배 정도 되는 그런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쪽에 이제 Y축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거죠. 역시 10배씩 증가. 로그 스케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2배씩 증가하면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2배씩 증가하면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직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2가 되고 64가 되고 12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Y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제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결국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CPU의 속도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의 발전 속도에 2007년까지는 거의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은 속도로 발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7년을 기점으로 컴퓨터 발전 속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걸 훨씬 능가하는 아주
이거는 이제 있던 기술이 조금씩 발전해 갖고는 불가능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2007년에 신기술이 그 DNA 시퀀싱에 도입이 됐고 그 결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커브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바탕에는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보면 내셔널 휴먼 지놈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URL은 이제 genome.gov 시퀀싱 코스트 이런 데 가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국립 내셔널이니까 국립이죠.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예요. 예, 미국 NIH라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 보건원 미 국립 보건원 그 산하에 있는 게놈 연구소인데 인간 게놈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여기 이 연구소가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비용을 댄 거죠. 후원을 했고 그게 이제 2001년에 이제 초안이 나왔고 2003년에 이제 그것이 그 공식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그러고 나서 이 연구소에서 2003년에 연구자들한테 현상금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공모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 휴먼 지놈 시퀀싱을 1000분에 할 수 있는 1K죠. 1000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제 과제를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개 과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런 과제가 공모가 된 거를 보고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냐? 1000억이 드는 그런 이런 그런 그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1000억짜리를 1000불에 한다는 얘기냐? 100만 원에 이거는 이제 1, 2, 3, 4, 5 10만 배 정도 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해보는 거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거의 다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미국 MIT라는 이제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경영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유망한 10대 유망한 기술 이런 걸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데 그 2004년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왼쪽 그래프에 있었던 이런 이제 DNA 시퀀싱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던 2004년 이때쯤 이 사람들은 벌써 앞으로 개인 유전체 퍼스널 지놈이라고 해가지고 각 사람마다 시퀀싱을 해서 그 사람의 지놈 시퀀스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미생물 공장, 합성생물학, 합성유전체 이런 것들도 이제 유전체 분야의 신기술로 등장을 합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이 1000불이 아니라 100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달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그래프보다는 더 싸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NA 염기 서열 분석 신기술이 나타남으로 해서 단시간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저렴하게 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전체 염기 서열, 내가 갖고 있는 염기 서열 30의 염기쌍을 전부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각각 개개인의 그 유전적 특성에 따른 치료법을 선정하고 또는 이 사람의 그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을 이제 개인 맞춤 의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2009년도에 그러려면 이 정도 100불 정도로 싸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닉 보커의 경우나
또는 노압 알렉시스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개인의 그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뷰티풀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DNA 시퀀싱 이런 것이 이 개인 맞춤 의료에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조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합성 생명공학 기반 미생물 공장 이런 게 있어요. 미생물에서 이 나일론을 만드는 거예요. 나일론이라는 이제 합성 섬유죠. 합성 섬유인데 이 합성 섬유를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석유에서 나온 그 부산물들을 이제 뭐 크래킹이라는 것에서 부산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중합 반응을 해서 이제 나일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이런 석유가 고갈되면 이제 다 더 이상 그 원료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주변에 보이는 그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머티리얼들이 다 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뭐 원료가 없게 되겠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이제 그런 모노머를 이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이제 미생물들이 그런 이제 공장이 된 거죠. 그 공장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이제 그런 걸 잘 만들도록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유전자를 이제 한두 개씩 바꾸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달되긴 했었지만 그렇게 한두 개 바꿔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미생물 안에다가 아예 그 여러 가지 엔자임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공정이 그 프로세스가 그 화학 반응이 연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을 동시에 다 넣어줘서 그것이 정말 생물체 원래 없던 자연계에 없던 생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생물체처럼 미생물 자체가 아주 잘 돌아가도록 아주 합성을 하는 거죠. 생명을 합성하는 그런 미생물의 경우지만 미생물을 기존에 없었던 그런 이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만드는 기술, 합성 생명 경학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신다 이거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염기 서열과 거기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해서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잘 알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 커다란 단위로 이제 그 유전자들을 합성해서 이 생물체에 넣어서 그것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팡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화학 회사가 있어요. 합성 섬유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오롱인가 거기를 막 그 소송도 걸고 했어요. 자기네가 만든 그 무슨 아라마이드인가 무슨 그런 합성 섬유 기술을 이제 코오롱이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도 걸고 그런 회사인데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앞으로 10년 내에 바이오 제품을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거기 부사장이 이렇게 선언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합성 생명공학 기반의 그런 미생물 공장으로 이제 화학 이 산업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장점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뭐 석유가 이제 떨어지는데 생기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나 뭐 고온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아주 굉장히 마일드한 그런 조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또 또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오염 그런 것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프로세스로 화학 반응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얀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들 많이들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서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한번 찾아보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올 텐데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딱 나오죠, 그죠?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마켓 이런 걸 찾아보면 앞으로 이렇게 화학 공정을 이것도 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 프로세스로 이제 대체하는 이런 것은 이제 뭐 에너지라 환경 이런 쪽에 적용하는 것을 화이트백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한다 이거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맞춤 의료를 한 DNA 시퀀스를 분석해서 개인의 특이적인 그런 유전자 정보를 밝히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본 것처럼 미생물을 합성생명공학 기술로 이제 아주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고 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나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이제 가능하려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이 조합이 돼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잘 시스템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험을 잘하는 기술과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